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동안 산재나 교통사고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서 오늘은 산재 관련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이때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산재 당하고 나서 그 요양급여 신청서에 보면 재해 경위를 쓰게 되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오신 이후에야 그 내용을 처음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실제 사고 나신 상황과 그 서류에 적혀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회사를 자문해주는 자문노무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대신 작성해주겠다고 하셔서 일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를 자문하는 자문노무사님께서 회사에게 유리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다친 근로자를 위해서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할까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회사를 자문하는 자문노무사나 변호사는 당연히 회사를 위하는 거고, 근로자가 별도로 자신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 경위를 왜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요, 과실 비율이라는 걸 따지지 않아요. 과실을 묻지 않고 그게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즉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면 그게 질병이든 재해든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업무상 재해였어요. 실제 사고 경위는 뭐였냐면 나는 분명히 수리 중,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나서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와가지고 그 표지판의 의미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전원 스위치를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크게 다친 거예요. 실제 사고 경위를 그대로 쓰게 되면 근로자는 엄청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에게 과실을 물을 만한 것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전원을 올려버렸고 그 올린 전원 때문에 내가 크게 다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근로자인 내 과실은 적게 잡혀야 하고 회사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잘못을 크게 물어서 과실 비율에 있어서 근로자가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전혀 다르게 기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재로 요양이 종결되고 나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할 때는 과실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산재 서류를 처음 확인했더니 실제 사실관계랑은 전혀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송을 하고 나서 실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판사님은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사고 경위랑 다른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 한번 입증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고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내가 수리 중인데도 불구하고 전원을 올렸던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재가 끝나고 나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그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출국하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예측이 되시죠? 그러니까 산재 서류를 접수하실 때요, 산재 서류의 작성 자체를 모두 회사에 일임하지 마십시오. 다치신 분은 치료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챙기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족분이 나서서 서류들은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챙기시고요. 그럼 두 번째.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회사를 상대로 이제는 내가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산재에서 다 받지 못한 나의 일실수익이 될 수도 있고 위자료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산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일실수익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언제를 기산점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최소한 3년 이내는 꼭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재가 발생하면 일단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보통 소멸시효 3년이라고 기억하면 쉬운데요.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니까 본인이 사고를 당했는데 나는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라고 다투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3년 안에 하시는데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던 B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B 회사가요, A의 산재 사건 이후에 재정이 매우 나빠진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산재 요양 종결 다 끝나고 나서 초과분에 대해서 회사한테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회사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그 소송 서류는 종이 서류 한 장에 불과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3년 이내에 서둘러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고용한 회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고용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3년 이내에 무조건 소송 제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위자료를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산재에서는 위자료를 주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 향후치료비 같은 것들요. 예를 들어서 안면에 추상장애가 크게 남은 거예요. 추상장애라고 하는 거면 보기 흉한 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굴 부분에 큰 상처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레이저 치료술을 하고 연고를 바르고 해서 이 상처를 최대한 감추고 싶을 거 아닙니까? 성형수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비용들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일시수익에 대해서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내 손이나 다리나 뭐 어떤 몸의 일부분이 기계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내가 다쳤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술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손목을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장애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절과 같은 뭐 손가락, 손목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는 것도요. 구축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신경 자체가 손상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다 장애 평가를 받고 나서 내가 과연 얼마나 노동 능력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하고 나서요. 이 사고 때문에 내가 미래에 벌지 못하는 수입.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요. 내가 실제로 종전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노동 능력 상실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과실비율 판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얼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산재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유사한 사건에 어떻게 과실비율이 판단됐는지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기가 안전장치가 고장나서 분명히 근로자를 해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한테 지속적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써요. 조심해서 써봐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프레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때 근로자의 과실을 얼마로 받느냐? 20%. 회사는 80%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무조건 회사가 팔이고 근로자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소송은 어떻게 되냐면 재반 상황을 다 보는 겁니다. 늘 우리가 판결문에 나오는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라는 게 참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요. 자, 그러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사한 판례들에서 밝혀져 온 그런 과실 비율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우리 사건은 그것과 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규칙에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회사가 어긴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법과 법령과 규칙을 어겼습니다, 판사님. 얘들 잘못이 큽니다.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 비율은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회사만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회사의 과실을 더 잡아야죠. 그런 식으로 판단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실제 사실관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주장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전략적인 내용을 좀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금액 그리고 실제로 이게 회사가 변제 자력이 있어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하신 다음에 어떻게 소송하실지를 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